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폭스바겐은 각형, 테슬라는 원통형, 전기차 배터리 표준 경쟁. 폭스바겐이 자사 전기차의 각형 배터리 적용을 확대한다고 선언하면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으로 나뉘는데 완성차 업체별로 선호하는 배터리가 다르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아온 폭스바겐이 돌연 노선을 바꿔 각형 배터리를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순이다. 폭스바겐이 선택한 각형 배터리는 사각형 캔 모양으로 배터리를 둘러싼 알루미늄 금속 올관 덕에 파우치형 배터리보다 외부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아 안전하다. 중국 CATL, BYD와 삼성 SDI 등이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이 비용을 절감하고 회사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 도입을 결정했다고 분석한다.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 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 시장을 키우려면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한다. 각형 배터리는 파우치형에 비해 제작 공정 단계가 간소해 대량 생산 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금속 외관 때문에 무겁고 열 방출이 어려워 냉각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주력하고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는 얇은 비닐 재질의 주머니에 담는 형태라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배터리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려 만들기 때문에 소재를 둘둘 말아 캔에 담는 각형 배터리보다 공간을 빈틈없이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밀도가 높다. 완성차 입장에서는 차량별로 맞춤형 배터리를 주문할 수 있지만 정해진 디자인이 없는 특성상 표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 원가는 높은 편에 속한다. 유유 공간이 적은 탓에 열 관리도 쉽지 않다. 테슬라가 고집하는 원통형 배터리는 가장 오래된 배터리 기술이다. 과거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사용하다가 테슬라가 전기차용으로 선택하면서 외연을 넓히게 됐다. 원통형 배터리는 표준화된 크기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원가 부담이 가장 낮다. 다만 원통 형태의 특성상 공간 활용도는 높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일본 파나소닉과 LG에너지솔루션이 주요 제조사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BMW, 벤츠 등 독일 업체들이 각형 배터리를 쓰고 현대차, 기아, GM, 포드 등은 파우치형을 사용해왔다. 원통형은 테슬라가 선호한다.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선택한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간 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배터리 제조사별로 주력하고 있는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원가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CATL은 배터리 공간 활용률을 약 20% 높인 셀2팩 기술을 개발했다. 배터리는 셀이 모인 모듈이 모인 팩으로 구성되는데 셀2팩은 모듈을 생략해 셀에서 바로 팩으로 이어지는 설계 기술이다. 모듈을 없애 공간을 더 확보하면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부품 수는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파우치형 배터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테슬라는 지난해 9월 배터리 데이에서 차세대 4680 배터리를 소개하면서 미래 전기차 표준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170 소형 원통형 배터리보다 크기를 키워 주행거리 등 성능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도 기존 파우치형 배터리의 니켈 함량을 높이는 등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어떤 배터리가 주력으로 부상할지 가늠할 수 없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배터리 제조사 간 기술 개발과 수주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관련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자사 배터리가 하루아침 만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지분 절반 판다. 한화, 미국 수소 시장 진출 차질.
하나그룹이 사기극 논란에 휩싸였던 미국 수소차 업체 니콜라에 대한 투자 지분 중 절반을 매각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날 증권 당국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하나그룹이 니콜라 주식 지분 중 1,105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예상 지분 가치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1억 8,110만 달러 상당이다. 지난 2018년 하나에너지와 하나종합화학이 니콜라 지분 6.13% 확보하여 총 1억 달러를 투자한 후 상당한 차익을 거두고 되파는 것이다. 매각 기간은 올해 6월부터 6개월간이다. 이 투자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화제를 모았다. 김 사장은 실무진과 니콜라 창업주 트레버 밀턴과 직접 만나 투자를 진행했다. 김 사장은 수소 관련 신사업에 새롭게 뛰어들면서 2018년 회사의 니콜라 투자를 적극 지지했고 지난해 각 계열사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그린 수소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최근 스페이스허브 출범으로 항공우주 사업을 총괄하게 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만 당초 니콜라 투자를 통해 미국 수소 생태계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한화의 구상에는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투자사인 한화에너지는 니콜라 수소 충전소의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우선 공급할 권한을 갖고 한화종합화학은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각각 확보해 미국 수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한화는 니콜라를 통해 미국 수소 시장 진출이란 본래의 구상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나그룹과 니콜라의 협력 관계는 이번 지분 매각 이후에도 여전히 한화의 니콜라 보유 지분이 절반 남아있기 때문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는 한화 측의 이번 지분 매각과 관련해 한화는 전략 파트너로 계속 남아 이사회에서도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한화가 향후 청정에너지 생산용 발전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니콜라와의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미국 내 수소와 에너지 전환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공매도 전문기관 힌덴버그 리서치가 지난해 9월 니콜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니콜라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니콜라는 지난해 6월 나스닥에 상장해 첫날 33.75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나흘 만에 최고가인 79.7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17.88달러까지 급락했다. 힌덴버그의 폭로율을 만해 니콜라의 트레버 밀턴 창업자 겸 회장이 사임했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도 불발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사기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또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해 12월 니콜라 지분 인수를 포기했고 니콜라와 함께 만들기로 했던 픽업 트럭 배저 생산 계획을 철회했다. 이어서 독일의 대형 부품업체 보시도 니콜라의 지분을 6.4%에서 4.9%로 줄였다. 앞서 보시는 2017년 니콜라의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 제휴를 맺었다. 니콜라 사기 의혹에 GM, 보시 등 자동차 업체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보유 지분을 줄였듯이 한화도 이 같은 맥락에서 니콜라의 지분을 절반 매각하는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바이두, 창저우시에서 자율주행차 상업적 운행 허가받아. 중국 바이두가 허베이성 창저우시 교통당국으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업적인 운행을 시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대의 자동차를 무인으로 주행 테스트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았다. 이번에 바이두는 중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창저우시로부터 35대의 아폴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업적 운행을 허가받다. 하지만 시연이라는 단서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한 상업화의 길이 열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허가에 따라 바이두는 중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업적 운행에 관한 실험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에 대한 과금 할인 티켓 발행, 고객들의 자발적인 지불 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바이두는 지난 2020년에 처음으로 창저우 도심 지역에서 아폴로 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로보택시를 호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두의 로보택시는 지능형 전기 자동차로 탄소 발생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두는 이번에 처음으로 창저우시로부터 무인 자동차 실험 주행 허가도 받았다. 중국 기업 가운데 처음이다.
바이두 아폴로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창사와 베이징에서 무인 자동차 주행 시험 허가를 받았다. 중국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일반 도로 주행 허가를 받은 것. 바이두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바이두는 이번 창저우 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안전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5만 킬로미터 이상의 일반 도로 주행 실적 조건을 충족했다. 올해 3월 현재 바이두는 창저우에서 총 52만 4,696마일의 주행 실적을 달성했다. 쿠팡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5조 원 확보한 쿠팡. 돈 어디에 쓸까? 미국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한 쿠팡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상장으로 그 가치가 100조 원에 달한다고 평가받는 쿠팡은 5조 원이 넘는 투자 자금까지 확보했다. 만년 적자 기업으로 불리면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온 쿠팡에 거액의 자금이 생긴 만큼 한층 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번 상장으로 45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게 됐다. 이제 관심은 5조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다. 쿠팡의 선택에 따라 해당 업종은 술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빠른 배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쿠팡은 전국에 약 170개의 물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제주 지역에선 로켓 배송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이외의 지역에서는 로켓 배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좀 더 촘촘한 물류 인프라를 구축, 쿠팡의 강점인 빠른 배송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쿠팡은 이번에 확보한 5조 1,700억 원의 자금 중 일부를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사용할 예정이다. 쿠팡은 지난해 대구 메가물류센터를 포함해 대전과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 9,800억 원을 들여 풀필먼트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국을 로켓 배송 생활권에 두겠다는 목표다. 쿠팡의 로켓 배송은 물류센터 10km 안까지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팡에 따르면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 로켓 배송 생활권 소비자는 259만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400만 명까지 늘어났다. 지난 1월 택배 운송 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한 것도 쿠팡이 대대적인 물류 인프라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택배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전국의 물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미 쿠팡은 택배 사업에 뛰어들 만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추가적인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택배 사업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쿠팡이 물류센터 임대 형식이 아닌 자체 물류센터 추가 확보를 통해 완전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쿠팡이 수도권 핵심 지역에 있는 A급 물류센터를 사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는 현재 인원 충원 및 차량 확보, 물류 시스템 구축 등 택배업 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현장 실사만 거치면 택배 운송 사업자 자격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3자 물류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쿠팡 로지스틱스의 사업이 본격화하면 기존 택배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쿠팡의 자체 주물량만 5억 개 이상인 만큼 쿠팡 로지스틱스는 시장 진입과 함께 CJ 대한통운에 이어 업계 2위에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업계 1위인 대한통운의 물동량은 연 15억 개 이상, 2, 3위인 롯데와 한진은 연 5개 미만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도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국내 3위 배달앱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은 지난해부터 서비스 지역 확대에 주력하며 배달앱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했던 쿠팡이츠는 작년 8월 서비스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현재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울산 등 일부 광역시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전국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배달앱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배달 인력 충원이 필수다. 특히 쿠팡이츠는 경쟁사들과 달리 1대1 배달 시스템을 운영 중인 만큼 대대적인 배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쿠팡은 1대1 배달 시스템을 도입해 여러 주문을 한꺼번에 배달하는 이른바 핫배달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배달기사가 주문 콜을 받으면 해당 배달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따라 매물로 나올 업계 625를 쿠팡이 인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625가 2조 원 규모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자금력이 충분한 쿠팡이 인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쿠팡의 625 인수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을 품고 625를 내놔야 하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업계 2인 625를 3위인 쿠팡에 팔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면서 배민에게 위협이 될 만한 곳엔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역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지난 12일 뉴욕 등 미국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M&A에 대해 문을 닫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단히 많은 분석과 고민을 통해 옳은 판단이라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안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캐시우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월가 황금손 캐시우드 수익률 곤두박질. 미국 금리 상승으로 증시가 조정세를 보이면서 월가의 황금손인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아크 ETF 시리즈가 고전을 거듭하자 투자자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 미국 증권가에 따르면 아크 ETF 시리즈 5개는 최근 약 한 달간 10%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다. 고점을 찍었던 지난달 16일과 비교하면 평균 14.42% 떨어졌다. 서학개미의 인기 종목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하락률이 1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크 게놈 레볼루션 ETF와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가 각각 15.2%, 14.7%로 그 뒤를 이었다. 아크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도 12.9%, 아크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 앤 로보틱 ETF 역시 11.5%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3.7% 하락폭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성장주 중심으로 구성된 아크 시리즈가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수익률이 급락하자 투자 자금의 회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기술주가 급락하자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자금 4억 5,600만 달러가 하루 만에 유출됐다. 이는 지난해 연말 1억 3,600만 달러가 유출된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의 자금 흐름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이 20억 달러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ETF 발행사 8위인 JP모건보다 3억 2천만 달러 높은 규모다. 아크는 이달 기준 총 53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다. 급락세에도 우드는 과감한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드는 지난달 테슬라가 장중 13% 폭락하자 주식을 오히려 대거 매입했고,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에도 최근 상장된 로블록스 주식 50만 주 이상을 편입시켰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드의 이 같은 투자 기조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아크 시리즈가 버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산관리사 카센그룹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세먼 채토페이는 가장 큰 우려가 포트폴리오 관리라며 버블이 터질 경우 펀드는 휘말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혁신기업의 성장성이 결국 빛을 발해 다시 크게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메모를 통해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편입 비율이 높은 테슬라나 페이팔 등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며 아크 이노베이션 ETF도 이에 따라 급락세를 만회하고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